자, 89번 헌법재판소가 구형법 304조 중 혼인빙자 가는 부분을 위헌 결정하였고 304조가 폐지되기 전 동법이 규정하였던 위계간음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공소제기한 경우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 틀린 부분이고, 일단 304조는 구형법 304조는 혼인빙자 간음 이외에 위계간음 기타 여러 가지의 구성 요건이 있고, 이 두 가지는 별개 구성 요건이에요. 별개 구성 요건인데 이 부분은 위헌 선언이 됐어요. 위헌 선언이 됐는데 이제 국회에서 304조 자체를 형법 304조를 폐지를 했다. 그래서 이 위계간음이 위헌 결정의 효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계간음은 범죄 후 형이 폐지된 경우로서 특히 형법에서 동기설에 따라서 법률 이념의 변천, 반성적 고려다. 그래서 면소 판결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거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조금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에 보면은 323조와 달리 325조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만 규정하고 있고 명시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면 좋고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했는데 틀린 지문이고요. 형사소송법 37조 일반론의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짐작할 수 있을 정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유는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91번 피해 회복에 관한 주장이 있으면 유죄 판결 이후에 반드시 명시해야 되느냐? 아니다.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 그 다음에 형을 조각하는 사유, 이 조각 사유와 이제 가중감면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피고인 주장 시에 명시하는데, 특히나 이 가중감면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필요적 가중감면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임의적 감경에 해당하는 피해회복 주장은 장량감경 사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적 감경은 아니다. 임의적 감경과 관련해서 기존의 형법 총칙상의 자수감경 주장 이거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피해회복 주장, 피해회복도 장량감경의 주장이니까 아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은 기판력 없습니다. 기판력은 유무죄 판결, 면소 판결, 그 다음에 통고처분에 대해서, 즉 유효한 통고처분에 대해서 범칙금 납부 딱 4가지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기판력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처벌법상 불처분 결정이라든지 보호처분 결정 이런 것들은 기판력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다만 이걸 받은 사안은 공소기각 판결, 웬만해서는 327조 2호 규정에 명확히 없는 것은 327조 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여기로 가면 끝나고요. 자, 93번은 그냥 읽어보면 알아요. 2015년 4월 16일 13시 10분에서 14시 30분경까지 직원 6명이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행패 업무 방해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를 하였다라는 확정 사실이 있으면 양자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바로 상상적 경합관계이고, 상상적 경합관계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됐다. 기판력이 미칩니다. 해설에서 줄친 부분 말고 상상적 경합 첫 번째 줄 줄치고 세 번째 줄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4번은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최근에 기출도 됐죠. 피고인이 97년 2월 초순부터 4월 3일까지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그 다음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버린 칼을 들고 와 미 8군역 내에 버렸다. 햄버거 가게에서 갑과 을이 있었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였죠.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서로 간에 서로가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패터슨 이 사람은 무죄가 나서 도망을 갔는데, 사실 거짓말 탐지기 해보니까 이 친구가 진실이라고 나와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증언이라든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이 친구가
살인범이다 이게 밝혀져요. 그래서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친구가 자기는 그 칼이 내 거고 내가 들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이 칼을 내가 친구를 위해서 갖다가 미군형내 버렸다 이 부분만 유죄를 받았었는데 동일성이 다르다. 살인 사건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동일성이 다르다 해서 지금 처벌받고 복역 중이죠.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별개의 범죄다. 자, 95번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에 의해서 항소심이 선고된 후 여러분 항소 절차, 상소 절차 어렵죠? 그러나 최신 판례 위주로 나오니까 이 최신 판례 나오는 거 좀 정확히 알아두세요. 처음에는 상소가 어렵지만 반복해 보면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쪽보다 상소를 지금부터 나오는 이 OX 지문을 조금 더 많이 보세요. 한 번이라도 더 보세요. 그래서 1심에 대해서 항소해가지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그럼 1심은 이미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항소권의 회복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럼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항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96번 소송비용의 재판은 일부 상소가 안 됩니다. 소송비용만 안 되고 본안에 대한 상소를 해야 소송비용까지 다툴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상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97번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자 체크 구술로도 가능하고 다만 이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상소 취하는 그 효과가 너무 세기 때문에 구술로 동의하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8번 검사의 항소 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 변론을 거쳐 자 구두 변론 체크하고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1심 판결을 선고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바로 이제 밑에 지문에서 일부 상소이냐 전부 상소이냐는 상소장과 이유서 종합고려에서 가급적 전부 상소로 보는 게 일반론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99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항소 범위를 전부하고 뭐 1조 일부에만을 쓰고 상소 이유서에는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이유서에 썼다. 상소장에는 일부만 나머지는 이유서에 썼다. 그렇게 하더라도 전부 상소로 취급한다는 게 나머지 판례인데 여기에 있는 판례는 바로 다만 일부 상소든 전부 상소든 이렇게 불복하는 부분은 서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항소심에서 구술로 주장해야 된다. 왜? 구두 변론주의 때문에. 그래서 구술되지 않았다. 서류에 다 써있다 하더라도 구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걸로 취급하겠다는 게 98번 판례고요. 99번은 경합범의 일부는 유죄, 나머지는 무죄.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만 기재하고 유죄 부분은 나중에 항소 범위는 전부 나중에 표시를 했다. 그렇게 돼도 이것은 전부 상소에 해당한다. 여기는 항소장에 전부라고 썼다. 한 이상은 일부만 기재했어도 전부 상소로 된다. 이것은 실제 재판에서 전부를 다 주장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100번과 101번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놓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 상소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런 것만 보는데 실제의 형법에 보면 일부 상소는 주문이 가분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가분일 때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질 때, 각각을 알아볼 때. 형법 39조에 보면은 확정 판결 전후에 있는 경합범은 각각의 형을 선고하게 돼요. A와 B가 있는데 이게 확정 판결이 하나 끼어 있어요. 그래서 A, B에 각각 형을 선고한다. 그럼 각각 형을 선고했으면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만 일부 상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만 2심 되고 A는 2심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B는 확정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100번은 판결 확정 판결 전에 공소하실과 확정 판결 후에 공소하실. 앞에 걸 A, 뒤를 B로 하면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확정 판결 전에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그래서 그에 따라 항소심이 심리 판단할 부분은 요거 확정 판결 전에 A 부분이다. 자, 그런데 101번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A범행과 B범행 각각 유죄로 인정 두 개의 주문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A 부분에 대해서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이게 이제 원칙인데 그러나 항소심이 실수 뭐 잘못한 거죠. A, B를 모두 파기해버렸다라고 했으면 이 부분은 위법하다는 거예요. 일단 위법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심으로 갔어요. 그럼 3심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 거기 항소심이 이미 유죄로 확정된 B 부분까지 다시 심리하여 B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 파기한 게 아니라 A, B 모두 기각을 했다. 아무튼 기각을 하든 어쩌든 간에 이게 위법하다는 거고 이렇게 위법하게 되면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서 환송하느냐? 아니다. 파기 환송이 원칙인데 원래 환송 이송이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 B를 판단해 버렸잖아요. B는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래 항소심의 대상이 아닌데 항소심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항소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파기자판 스스로 심판을 다 해준다. 근데 B는 판단 안 하고 A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주 특이한 판례니까 이 부분 별표 쳐서 잘 정리하세요. 자, 그다음 102번. 선고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고심으로서는 선고유예에 관해서 개전 예정이 현저한지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양형부당 형량을 보잖아요. 상고를 할 때는 형량 판단은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만 사실호인과 양형부당 그것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판단하는데 바로 선고유예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어서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없고 파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103번. 우리가 이제 송달은 좀 많이 봤어요. 재감자에 대한 송달. 소장에게 합니다. 근데 송달이 아니라 통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통지는 피고인에게 해야 되고 이 피고인의 전달 시 효력이 있어요. 이 부분에 어쩌면 최초 판례예요. 송달만 나오고 소장에게 해야 되고 전달 여부를 불문한다 얘기하는데 통지라고 나온 부분은 법에 명확히 없는데 전달돼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 실제 피고인에게 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103번 재감자에 대한 통지 동그라미에 쳐놓고 서면 위에 구술 전화 모사 전송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송달에 준하여 틀렸다. 소장에게 틀렸다. 바로 통지 대상자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104번 피고인의 항소 대리권자 상소 대리권 형법 배직 원심의 대리인 변호인인데 바로 배우자가 대신 대리하여 항소를 했다. 이거 대리예요. 대리이기 때문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해야 돼요. 피고인에게 해야 된다. 체크해놓고 이런 것은 쉬우니까 조문이 시험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해주고요. 105번 송달 명예인이 체포 구속된 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의 송달 서류가 송달 명예인의 종전 주소에 송달되었다.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구속된 시각과 송달 시각이 선후에 결정하되 명백하지 않으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봐야 된다. 아주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이번에는 송달로 했는데 예를 들면 8월 7일 날 갑이 체포가 됐어요. 원래 체포가 됐다 그러면 체포 후에는 소장에게 송달을 해야 됩니다. 재감자는 본건이든 별건이든 소장에게 송달을 하는데
근데 8월 7일 날 갑의 집으로 또 송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집으로 송달한 것과 체포한 시점을 비교했는데 이게 모호해요. 모호. 시간이 그냥 딱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 먼저 체포되기 전에 집으로 송달되면 적법, 체포된 이후에 송달됐으면 위법. 근데 어느 쪽이 먼저인가 모호하다. 그때는 송달이 위법하다. 항상 무죄 추정과 비슷해요. 위법하다. 송달이 없는 걸로 보게 됩니다. 자, 106번. 확정된 유죄 판결에, 자, 이건 이미 나왔죠. 이미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다. 이 특별 사면된 유죄 판결, 아람의 사건에서 특별 사면된 유죄 판결도 형 집행만 면제하지 유죄 판결을 받은 기왕의 선고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재심 대상이 됩니다. 자, 107번 소촉법 23조에 따라 불출석 재판이 되었다. 이거 앞에서 했어요. 소촉법 불출석 재판 1심 판결에 재심도 청구할 수 있고, 이걸 이유로 1심에 재심을 하지 않고 잘 돌려보세요. 상소권 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면서 재심 사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상소도 할 수가 있고, 108번은 앞에서 제가 이미 설명한 거네요. 지문이 중복됐네요. 이걸 1심으로 가지 않고 상소권 회복해서 항소로 갔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 처벌의사 처리 안 된다. 처벌의사 처리하려면 1심으로 재심을 개시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109번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비약적 상고. 비약적 상고는 언제 합니까? 비약적 상고는 1심에서 3심으로 다이렉트로 넘어가는데, 이 비약적 상고 이렇게 비약한다. 이제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형이 폐지, 그 다음에 사면이 이루어졌다. 법적 착오 폐사. 그래서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형이 폐지됐거나 사면이 있다.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다. 비약적 상고로 해당하지 않고 부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110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 판결에 대해서 일부만 재심 사유가 있어도 일부 상수와 똑같이 한 개의 형이 선고됐으면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재심을 개시하고,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은 단지 양형을 정하는 데만 활용한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돼서 심리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다시 지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 확정 판결, 일부에 대해서 재심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 개시 결정, 이게 틀렸죠. 전부 개시 결정을 하고, 다만 재심 사유 없는 부분은 심판할 수 없고 양형의 측면에서만 판단하고요. 자, 111번 420조 5호 형의 선고를 받고 받은 자에게 형의 면제 줄칩니다.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 형의 면제는 일단 필요적 면제만 의미하고,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는 자, 구성 요건이 다른 경한 죄, 다른 구성 요건이죠. 그래서 자, 임의적이든 필요적이든 단지 감경 사유가 있다. 감경 사유 존재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앞에 피해 회복에 관한 판례도 여기서 똑같이 나와요. 피해 회복 주장. 이건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이기 때문에 이건 재심 사유가 아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112번 아주 훌륭한 판례예요. 별표. 형사정법 420조 7호에 보면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이, 검사나 사경이 직무상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확정 판결로 증명이 되면 이게 재심 사유에 해당하죠. 420조 7호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긴급조치 9호가 대법원에서 위헌 선언을 했어요. 위헌이다. 근데 이 긴급조치 9호에 따라서 체포된 갑이 있어요. 근데
이 체포된 갑에 대해서 긴급조치 구호가 위헌이니까 위헌적인 헌법인 긴급조치 법령인 긴급조치에 따라서 체포된 갑에 대해서는 그냥 420조 7호 이런 체포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420조 7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 인정된다는 거예요. 확정 판결로 증명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위헌 결정됐고 이 위헌 법령에 따라서 체포 구속되었던 자는 전부 다 이제는 재심으로 구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판례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113번 재심 청구를 한 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 청구 절차는 종료된다.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재심과 관련해서 자, 재심 개시 전 사망. 그 다음 재심 개시 후 재심 심판 절차에서 사망한 거. 이때에는 형사소송법 438조 2항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공소 기각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계속 심리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바로 그런데 규정이 없는 게 재심 개시 후 개시 절차에서 개시 청구 후 재심 청구 후 개시 절차에서 재심은 개시 절차와 심판 절차가 있는데 이 개시 절차에서 사망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규정이 없다는 거죠. 이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냥 당연 종료. 끝. 이렇게 법조문에 규정이 없으니까 당연 종료된다는 게 우리의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114번 재심 개시 결정에서 확정된 사건 436조 경우 외에는 그 신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다. 이 다시 심판한다는 의미와 관련해서 기존의 확정 판결이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싹 갈아엎고 처음부터 그 신급을 다시 진행한다라는 의미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115번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 판결이 선고됐다. 확정 전의 종전 판결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재심이 개시되어서 재심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기존 판결은 싹 없어지고 새로운 판결만이 존재하게 됐죠. 그래서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줄은 쳐놓겠습니다. 두 번째 줄.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 종전 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재심이 청구되면 종전 판결은 효력 상실. 이건 틀렸어요. 그리고 거기 줄쳐놓은 대로 재심이 판결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효력을 상실하고요. 자, 116번도 일단 본 강의에서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 합헌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위헌으로 번복이 됐다. 그러면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부터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적용된다. 그래서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부터 죄를 범한 사람은 전부 다 재심으로 무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종전 합헌 결정 그 이전의 범죄는 저질렀어요. 그런데 유죄 판결을 종전 합헌 결정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람도 헌법재판소가 법 해석을 통해 가지고 재심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117번은 상당히 웃긴 얘기가 있어요. 재심 대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 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만일 재심 대상 후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로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집행유예 어차피 다른 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 같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꿔서 실형을 할 수 없다. 이건 일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거죠. 여기에 판례가 하나 빠져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기다 적어 드리겠습니다. 종래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 집행유예 판결이 기간이 도과한 이후 집유 기간이 도과해서 집행유예가 실효가 됐죠. 그 다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재심을 청구했으면 이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 재심 심판법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하는 거 적법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가 아닙니다. 이것도 상당히 웃긴 얘기예요. 이게 원래는 간통하고 뭐 폭행 이렇게 경합범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진짜 수만 원 안 죽이고 유예기간 싹 지났어요. 유예기간이 싹 지나고 간통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니까 비로소 재심을 청구합니다. 당연히 무죄가 나오죠.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 벌금형을 실형을 선고해 버렸어요. 그래서 벌금 내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도 집행유예보다 벌금이 중한형이 아니니까 중형 선고는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118번은 법조문인데 일부러 2017년 12월 19일에 바로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폐지되고 다만 중한형을 선고는 할 수 있대 형종을 상향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벌금이면 벌금 이상으로 못 가고 징역이나 금고는 안 되고 벌금 이하로만 가능한데 500만 원짜리가 700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다라는 그런 법조문이죠. 자, 그다음 119번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어도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항상 이 조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에게만 송달해도 충분하고 변호인에게만 송달해도 충분하고 그 날로부터 어떤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이 기산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120번 사법경찰 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집행. 원래 형 집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이나 자유형에서 나오는데 이 벌금형은 안 되지만 벌금형의 환형 유치는 유치 시에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런 형 집행장과 관련해서는 형 집행장을 사전 제시해야 되는데 다만 소지를 하지 않았다. 소지를 하지 않으면 긴급 집행이 가능하고 이런 긴급 집행은 어떻게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집행 후에 신속히 제시한다 하는데 자, 사법경찰관리가 수배범을 잡았어요. 수배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배범에게 지금은 긴급수배 중입니다. 벌금 미납으로 긴급수배 중 이렇게 표현했다. 이것은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린 게 아니다. 그래서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형 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당했습니다. 뭐 긴급수배든지 지명수배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형 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위법합니다. 자, 그다음 121번은 형사보상과 관련해서 판결 주문뿐 아니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미결구금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아주 의미가 큰 판례가 나타났으니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2, 123, 124는 헌법재판소 결정내예요. 먼저 216조 1항 2호에 대해서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 수사,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 수사는 의미로는 피의자를 수색하는 거, 피의자를 찾는 건데 일단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혹은 바로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색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경우라고 하는 거, 그 해설로 바로 가서 1. 동그라미 1. 장소의 범죄 혐의 등 입증할 자료나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무엇보다 두 번째,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따옴표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라고 했고요.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어서 당분간 적용은 됩니다. 그 다음,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뒷자리 후방에 앉아라, 야 옆에 앉지 말고 뒤에 앉아라, 이거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보고요. 마지막 판례는 이제 열람등사와 관련해요. 열람등사, 법원이 열람등사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열람, 눈으로 보기만 하고 등사, 복사는 안 해줘, 이거 위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조문상 법원이 열람등사 결정을 내렸으면 검사가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를 안 한 것 위헌적인 조치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봤듯이 1차 시험 이후에 2차 시험 보기까지 최신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최신 판례를 좀 철저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